네, 공약은 공약이란 얘기가 있죠. 공약, 그거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이 결정됐죠. 아이고, 저는 정치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아무튼 제가 좀 무식한 거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윤석열 당선인께서 자동차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걸었는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좀 알아봐야죠. 우리 생활에 정말 밀접한 거고 자동차 운영하시는데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니까요.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공약은 이거였죠. 이건 양쪽 대선 후보가 둘 다 내놓은 공약이었어요. 오토바이 앞쪽 번호판, 전면 번호판을 둘 다 붙이겠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근데 실제로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응합니다. 어디다 붙여요? 어디다 붙여요? 이러잖아요. 자동차는 앞에 번호판 붙이는 자리가 의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앞쪽에 번호판 붙이는 자리가 원래 없습니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번호판을 못 붙이는 오토바이들 형태가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초퍼면 이거 어디다 붙일 거야? 안 되잖아요. 앞에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쓸데없는 공약을 한 건가? 말도 안 되는 공약한 건가? 그건 아니죠. 일단 오토바이에 이런 걸 붙이게 되겠다, 전면 번호판을 왜 붙인다 라는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면 번호판을 왜 붙이게 했는가? 지금 우리가 거리에 나가보면 배달 오토바이가 차 사이로 막 다니죠. 뭐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몇몇 분들은 굉장히 좀 선량한 운전자들 계시죠. 분명히 계셔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모두가 그렇게 다니고 모두가 아무도 처벌을 안 받으니까. 심지어는 경찰이 이 오토바이를 단속하려고 하면 오토바이가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면 경찰이 잡질 못해요. 왜냐면 번호판이 안 보이거든.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앞쪽에 번호판을 붙일 수 없으면 그냥 포기해야 되나? 꼭 그런 건 아니죠. 이 바이저가 있으면 이 바이저 안에다가 번호판을 붙여도 앞쪽 번호판이에요. 그걸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인식되게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겠죠. 그리고 또 꼭 앞에만 번호판을 붙이라는 법은 없죠. 이 번호판이 잘만 보이면 되는 건데 그걸 뒤에다 붙이면 뭐 괜찮잖아요. 그럼 지금 번호판 뒤에 붙어 있잖아 얘기하실 텐데, 지금 번호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블랙박스로 찍어도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찍어? 이걸 지금 경찰청에서 내놓은 안이라는 게 이 AI를 이용해서 뒤에서 잘 찍으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AI 같은 소리 하시네. 아니 이렇게 안 보이는데 내가 눈으로 봐도 안 보여. 이거 인간이 봐도 안 보이는 걸 AI로 어떻게 그걸 봐요? 당연히 못 보죠. 번호판부터 제대로 만들고서 그 다음에 뭐 AI를 도입하든 뭘 도입하든 해야죠. 그럼 바이크 천국이라는 유럽은 어떻게 하나? 유럽의 바이크 번호판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가로로 긴 게 아니죠. 가로로 폭이 어느 정도 이상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세로로 깁니다. 세로로 길게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번호판을 붙이는 거죠. 번호판 자체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잘 보이는 굵직굵직한 글씨라서 이 정도라면 번호 인식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있으나마나한 번호판을 붙이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에서도 전면 번호판 하려다가 실패했는데 뭐 어디서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면 번호판 하는데 없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야. 국토부나 경찰청이나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앞에 번호판 붙일 필요 없다, 지금대로 하는데 뭐 좀 더 단속을 잘해볼게, 이런 얘기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보면 교통사고 사망률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이 오토바이 사망률은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전 국민이 다 가해자가 되고 다 피해자가 된 그 다음에야 이거 고칠 건가요? 그거 안 되죠. 당연히 번호판 제대로 붙이고 당연히 제대로 단속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찰청 국토부의 방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해결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든 이건 해결해야죠. 번호판 반드시 바꿔줄 걸로 믿습니다. 전면 번호판이 어렵다면 후면 번호판이라도 제대로 좀 붙여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정책은 5030 정책이죠. 5030 정책을 수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5030 다들 아시죠? 일단 간선도로는 무조건 50km, 그리고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행하다가 좀 황당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좀 전에 80이었는데 갑자기 50이야. 80km 도로에서 딱 연결되면 갑자기 50으로 확 줄여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왕복 8차선인데 이 8차선 도로를 어떻게 50에 가란 말이냐. 이건 거의 고속도로 같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서 여기에 딱 카메라 하나 붙여놓고 50km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걸 도로 상황에 맞춰서 다시 상향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기사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교통 흐름과 도로 규모에 따라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시속 50km로 제한한 거, 이거 비현실적이고, 시속 50km면 어느 정도 속도냐면 킥보드
킥보드 주행 속도가 25km입니다. 킥보드의 2배 정도 되는 속도로 달리는 거야. 이건 너무 느린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여기 속도 제한을 풀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요 도로 통행 속도를 개선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바람직합니다. 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뭐냐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도로의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서 여기 좌회전차가 있네, 그럼 좌회전 신호를 켜주고, 직진차가 많네, 그럼 직진을 켜주고, 이런 것들을 지능형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좌회전차 없네, 그럼 굳이 좌회전 신호를 켤 필요가 없죠. 그걸 그냥 스킵해버리는 거죠. 지능형 신호 시스템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거리를 통과하다 보면 꼬리물기 하는 차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꼬리물기 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상당 부분이 나는 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했는데 갈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못 갔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겁니다. 좌회전이 정말 꽉 막히면 좌회전 신호를 안 줘야죠. 아니면 굉장히 짧게 줘서 좌회전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주고 미리 끊고 끊어진 상태에서 갈 수 있는 차만 가고, 그런 식으로 해줘야죠. 물론 꼬리물긴 하면 안 되지만, 예측해서 꼬리물기가 될 것 같다 그럼 미리 조심해야 되지만, 근데 모든 운전자가 다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미리 신호를 끊어줘야죠. 그런 것까지 되는 이 똑똑한 지능형 신호 시스템이 빨리 도입돼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한 60km 정도의 속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뭐 특별히 불만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고속도로를 꼭 시속 110km로 가야 되나? 꼭 100km로 가야 되나? 이것도 세계적으로 보면 프랑스 고속도로가 우리보다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프랑스 130km예요. 유럽들 어지간한 데는 다 130km야. 독일은 아우토반, 뭐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속도 무제한 이런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130km 정도 돼도 될 텐데, 고속도로 설계 속도를 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설계 속도는 시속 120km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120km까지 주행했을 때 이 핸들을 적당히 잡고서 그냥 문제없이 아주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코너가 갑자기 심하네, 이렇게 느낀다거나 이런 거 없이 시속 120km로 그냥 무난히 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지금의 설계 속도예요. 근데 지금 서울 세종고속도로 같은 곳은 설계 속도가 시속 140km입니다. 시속 140km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 그리고 그렇게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놔두고 주행 속도는 100km, 110km로 제한되어 있다는 게 이게 좀 안타깝죠. 필요한 경우에는 더 빠르게 1차선은 좀 빠르게 주행할 수 있고 2, 3차선은 좀 느리게 주행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알리고 제대로 캠페인을 하고 단속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요번에 이런 것들 다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애매한 게, 속도를 낮춘 거를 경찰청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부 수반이, 이 정부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을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할까? 지금 법령에는 속도 제한은 지방 경찰청이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해요. 어쨌든 되면 좋겠습니다. 되면 속도 좀 제발 좀 올려주세요. 이게 50km가 말이 되냐고요. 자, 다음 공약은 전기차 충전 요금 5년간 동결입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 얼마인지 아세요?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 곳곳마다 달라요. 그리고 또 이게 최대 부하 시간, 뭐 최저 부하 시간마다 다른 것도 있고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있는 이피트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무려 500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물론 현대차 타는 사람이면 조금 할인이 되긴 하고요. 그리고 어지간한 급속 충전은 킬로와트당 300원대 이 정도를 하고 있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걸 따지고 보면 전체 그럼 충전하는데 얼마 드냐? 어지간한 차는 한 50kW 정도를 충전하잖아요. 어지간하면 15,000원. 15,000원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15,000원이면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지 않나? 아까워. 이 전기차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1,000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100원 내다가 갑자기 1,000원을 내라 그러면 10배 뛴 거예요. 10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뛴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실 그래도 가솔린차 운전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5분의 1이나 되려나?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저렴한 요금인데도 어쨌든 전기차 더 보급되게 하려면 이 요금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거죠. 원래는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라고 해서 1kW 시당 급속 충전 요금이 173원이었어요. 이 할인율이 계속 매년마다 갱신돼서, 그래서 지금 기본 요금의 50%, 전력량 요금의 30%씩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할인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계속 할인을 줄여서 올해 7월이 되면 그 남아있는 25% 할인을 다 폐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급속 충전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킬로와트 시당 389원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의 테슬라는 한 77kWh 정도 돼요. EV6도 대충 70원절이고, 그런 EV6 같은 거 가득 채우면 3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3만원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꼭 할인해 줘야 된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할인이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 좋죠. 이 전기차 오너 입장에서는 그냥 유지해 주신다면 감사하긴 한데 뭐 더 받으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도 나왔는데요. 주유소, LPG 충전소, 여기에 전기차 충전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충전소에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걸 이용해서 거기서 좀 작업을 하고 별도로 전원을 밖에서 끌어와서 거기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처음 들은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유소에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여기서 충전도 하고 주유도 하고 전기차 충전도 하고 이걸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거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면 주유시설과 충전 설비의 안전거리 규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 충전소를 보다 촘촘하게 구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안전거리 규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유소 내에 설치 가능한 항목이 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ESS를 주유소 내에 설치를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ESS라는 게 사실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잖아요. ESS가 없으면 그럼 전기차를 충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태양광으로 전기차 충전하려면 전기를 일단 저장해 놔야 되잖아.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말 불필요한 규제였고 그런 규제를 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규제를 만들었을 때 당시에 우려점은 알 것 같아요. 주유소라는 게 뭔가 스파크 튀고 이러면 폭발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전기시설을 놓는다? 그러면 전기시설이 만에 하나 불꽃이 튀기라고도 하면 거의 폭발이 일어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안전하게 만드는 건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ESS라든지 이런 전기시설 같은 거는 전기시설대로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보통 이제 우익 좌익이 있으면 우익 쪽은 화석연료, 좌익 쪽은 약간 친환경 연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트럼프는 어쨌든 셰일가스, 셰일 오일 같은 걸 막 캐내서 화석을 막 태워야 된다, 이런 식의 정책을 폈고, 오바마나 아니면 바이든이나 친환경적인 정책을 폈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무시무시한데요. 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해서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아예 금지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공격적이에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2035년에 어떻게 내연기관을 금지시키나. 거기는 트럭도 있고 뭐 되게 많을 텐데. 그리고 4등급 이하의 노후 경유차도 이 폐차 시한을 3년 단축한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현대기아차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25년에는 유로7 규제를 도입하고요. 이 배출가스 규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공포스러운 게 지금 3년밖에 안 남았는데 3년 후에 유로7을 한다는 거는, 유로7이 말이 좋아 유로7이지, 이 폭스바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유로7 규제는 내연기관의 파멸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서는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의 정말 독한 규제죠. 이게 유로6고요. 유로7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가능한가 싶죠? 유로6D도 지금 정말 어렵게 달성하고 있잖아요. 그거 못한다고 나자빠지는 업체들도 되게 많은데 유로7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디젤 같은 경우는 유로7, 유로6 이런 식으로 유럽 규제를 따르고 있고요. 가솔린 차는 미국 규제를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도 지금 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15년 뒤에 금지한다. 그러니까 2035년에는 휘발유 차 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솔린차의 퇴출을 앞장서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 내놓은 공약만 놓고 봤을 때는 가솔린차, 디젤차 이거 운행하는 거 앞으로 조금 눈치 보일 상황이 조만간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이 법인 차량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꾼다. 법인 차량이라고 하면 뭘까요? 법인 차량이라고 하면 저희 회사 차도 법인 차량이죠. 그리고 또 리스 차도 법인 차량입니다. 우리나라에 법인 차가 굉장히 많다는 거는 그 리스 차도 포함하는 거예요. 리스 회사가 법인이니까 법인 소유의 차는 리스 차지. 요즘 들어서 법인 차로 해서 세금을 덜 낸다거나 탈세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 차량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아예 번호판 색깔을 다르게 해보자, 이렇게 공약을 한 겁니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살 거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서 차를 사는 거니까 조금 색깔이 좀 이상해도 그래도 참고 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네 차처럼 하지 마라. 네가 왜 회사 차를 네 차인 것처럼 이용해? 뭐 괜찮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법인차가 줄어드냐?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묘한 공약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주운전 관련해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런 장착을 공약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안전벨트에 이렇게
부는 게 있어. 이렇게 불고 나면 시동이 걸리는 거죠. 내가 술을 마셨다. 그럼 이거 불었을 때 시동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뭔가를 만들어낼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해서 뭔가 할 것 같은데, 무슨 뭐 치익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오죽하면 이런 장치를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되고, 그리고 음주운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도 정말 강화해야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돼야 되고, 음주운전 자체를 할 생각을 못하게끔 애초에 막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음주운전은 의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자동차 운전 같은 거는 실수로 사고를 내는 거지만,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내가 내 의도로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절대로 선처해서도 안 되는 거죠.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몇 가지 정책이 나왔는데요. 택시, 버스 산업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들을 위해서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 정책은 공항, 철도, 그런 대규모 인프라를 각 지역마다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어요.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택시업계에 이 택시기사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시 주변으로 방호벽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뭐 미국에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중국 같은 데만 가도 방호벽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정말 그 택시 운전기사들이 폭행당하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이게 필요하구나, 우리나라도 결코 폭행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감염병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져서,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네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버스처럼 택시도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을 갖추고요, 긴급 제동 시스템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거보다 가속 페달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부드럽게 확확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지나치게 난폭 운전하는 거를 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공약은 공약이란 얘기가 있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당선인들이 이 공약을 내놓기만 하고 실제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조롱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당선인은 적어도 자신이 했던 공약들 잘 지키고 우리가 다니는 도로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바꿔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기 보급,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전기차 충전기를 주유소나 LPG 충전소나 이런 데다가 넣는다는 거 옛날 발상이죠. 전기차 충전은 주유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폰에 케이블을 꽂는 것, 자기 집에 아이폰 어댑터를 놔야지. 집에 아이폰 어댑터 없으면 어떻게 아이폰을 써? 스마트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기차 충전기도 각각 집마다, 그리고 각각 회사마다, 건물마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미리 계획성 있게 자동차, 인프라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